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예능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예능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서 한 장면 골라봤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기근, 전염병의 창궐은 조선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진휼청이라는 곳을 둬요. 근데 진휼청이 뭐냐면 밥 주는데, 그냥 밥 주는데. 이런 풀 뜯어다가 죽을 써요. 예, 곡식 좀 섞어가지고 이제 죽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서울은 그나마 잘 운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았을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요? 경상도, 네. 평안도, 뭐 충청, 전라, 이 순서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거나 내려오다 보니까 한양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합니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몸에 뭐를 가지고 올까요? 균. 예, 천연두를 비롯한 바이러스, 균들을 이제 보균한 상태로 이리로 몰려든 거죠. 서울에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천연두가. 이 궁궐 바깥으로 온통 굶어서 죽달라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몸에 각종 바이러스와 보균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그럼 그거 아세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부자는 더 부자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그죠? 그럼 왕이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제 곡간을 엽니다. 본인 곡간만 여시겠습니까? 아니 저 그리고 부자들 곡간도 열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정답, 부자 증세입니다. 부자 증세. 그게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에 답으로 맨날 나오는 대동법이에요. 대부분의 백성들 어렵지. 그럼 너희가 세금을 내면 어떻게 돼? 좀 이렇게 되겠지. 모두가 살만해지는 거잖아. 네. 그죠?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가 이것이다. 그게 대동법. 그다음에 백성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세금 걷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나라에서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직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납속과 공명첩이 우리는 국가가 재정 충당을 위해서 납속 공명책으로 배웠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기근과 팬데믹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다양한 장면 가운데 이 씬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천연두 같은 역병이 돌았을 때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과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준 씬인데요. 조선시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뭐 대동법이라든지 또 납속 공명첩 이런 제도들이 그 배경에 이제 천연두라는 어떤 팬데믹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일단 해줬고요. 그들의 삶의 현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을 넘는 녀석들이 역사를 읽는 시각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역사 예능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어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어서요. 굉장히 시적절하고 또 이 예능 프로그램 자체로서도 좀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감염증과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는 역병의 역사에 더욱더 몰입하고 볼 수밖에. 222년 전 조선에도 코로나19와 놀랍도록 닮은 역병이 돌았다는 것에 소름. 시험을 보기 위한 역사 공부가 아닌 정말 현 시대에 필요한 역사 공부네요. 천연두와 코로나19의 그 묘한 평행 이론에 놀랐고 또 현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좀 역사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의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패스트가 서유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이제 많은 인구가 죽고, 그래서 또 이제 농업 인구의 협상력이 어떻게 늘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봉건제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들은 사실 아는데 대동법이 이런 한국의 이제 팬데믹 상황과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걸 좀 몰랐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줬다는 면에서 이제 우선 교양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우리가 뉴노멀이란 말을 쓰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팬데믹에 대한 뉴노멀이 정말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끝이 안 좋지만은 않았었구나. 저 과거에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변화가 지금은 싫지만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또 진보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상을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초유의 사태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감염병의 어떤 종류는 다르지만 국가적 재난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어떤 국가의 리더나 또 국민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과거나 현재나 큰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의 필요성 또 그 중요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서
뭐 역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 현재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를 이렇게 외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방송들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우리 현재 정책에 비교해보면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혹은 이런 것과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역사의 진실을 뭐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의도에 맞게 이렇게 편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과거는 현재 우리의 삶에 많은 성찰과 교훈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과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되짚어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지난 2016년 8월 15일에 광복절 특집으로 제2본부에서 이제 비정상회담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사실 도발적인 그런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국가를 점령했었던 나라의 이제 패널, 그리고 이제 그 점령지였던 곳의 패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가해 국가와 피해 국가가 과거를 인식하는 방식이 기억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국 쪽 사람은 어쨌든 이제 인도 점령은 잘못된 건데 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가 된 거는 뭐 그 시대 정세의 문제지 뭐 영국의 탓은 아니다라고 하니까는 인도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때 정말 총독이 어떤 식으로 되게 무지했고 이 분리 과정에서 정말 100만에 가까운 마사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가해 국가와 피해 국가의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약간 모범 사례로 독일이 폴란드와 이제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낸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도 언제든가 이제 공동 교과서를 만들 날이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이어졌어요. 역사는 과거의 일이지만은 역사 인식은 현재 일이라는 것을 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해와 피해의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2013년 11월 16일부터 이렇게 쭉 방송했던 무한도전의 관상 왕게임 편이 생각났는데요. 관상을 보고 무한도전 멤버들의 전생의 신분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이다, 뭐 망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신분을 부여받으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밥상도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신분제라는 것이 얼마나 공고하며 거기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이렇게 명백하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걸 체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게임이 돼서 쫓기면서 추격전을 벌이면서 신분을 쟁탈하는 경쟁을 보이는 건데요. 안대로 씌워주셔야 돼요. 아니, 나 이게. 뭐야? 잠깐, 이거. 그렇지. 양반 아니었어? 아니, 망나니까지. 아니 왕 아니요. 아니 왕이 어쩌다 이렇게 광대까지 드셨어? 아니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 망나니죠? 아니 당연하죠. 이봐라, 이거 봐. 어쩌면 상금이다, 이거. 어쩔 거냐? 아니, 이거면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잠깐만. 잠깐만. 나 어쩔 거냐? 나 이거 없다. 우리 못 겼다. 아니 야 이놈아, 너 내가 왕되구만 이놈아. 엄밀하게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용한 게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제도라든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현재에 맞는 어떤 오락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안겨줬다면 그걸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통해 의미 있는 성찰의 계기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씬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사 보도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지난달 11월 14일에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만나는 주민마다 쓰레기 얘기부터 꺼내기에 소각장으로 가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건가요? 도봉동에서 뭐 싣고 왔는지 여쭤봐도 돼요? 과자 싣고 왔어요. 경기가 지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요? 네. 내가 서울서 있었는데 다 일로 와요. 전국에서 다 일로 와요. 여기 환경정관판에는 원래 수치가 안 나와요?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시사철 이런가 아니면 좀 어떤가?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공기가 뭐 냄새가 날 때는 나고 또 안 나는 이런 때는 좀 저기 하고. 어머니 전형적인 충청도식 답변을. 저기 크드만차는 일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맨날 저놈의 차가 와가지고 내가 아주 잔소리를. 왜 유독 청주에 쓰레기가 몰려드는 걸까요? 인구 84만 명의 청주에 전국 쓰레기의 18%가 매일 소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을 볼까요? 서울, 경기도, 충남이 42%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에서 쓰레기를 청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냐면 17년 전에 수도권의 환경 규제가 법적으로 크게 강화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으로 소각장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가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전국에서 폐기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들도 대부분 지방입니다. 폐기물 처리법을 보면 민간 기업이 특정 지역의 소각장을 계속 늘리는 데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100톤 이하라면 업체가 소각장 짓겠다고 하면 지자체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뉴스데스크의 로드맨은 직접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사회 문제 해법을 찾는 코너인데요. 특별히 이날 방송은 로드맨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보통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반면에 환경오염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가까운 이제 지방 도시에 몰려 있는 어떤 역설적인 현실을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요충지고 수도권과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쓰레기가 이제 계속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실감나게 또 생생하게 잘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즘에 유땡땡 채널 보면 맨 시리즈들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맨 시리즈에서 약간 컨셉을 빌려온 느낌도 나요.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문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제 뉴스의 연성화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또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의 조화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로드맨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댓글 좀 살펴보면요. 왜 쓰레기를 받아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청주도 쓰레기 안 받아주는 조례 좀 만들지. 당진도 수도권과 가까워 산패장이 엄청납니다. 전국에 산업 폐기물이 몰려오고 있어요. 로드맨 너무 유익한 방송입니다. 지방 도시 실태 현황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에 환경오염시설이 몰려있는 현 실태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뉴스데스크의 로드맨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로드맨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방통행 서울민국이라는 주제로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 취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로드맨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청주의 경우에도 이제 로드맨이 청주를 갔다가 이 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를 발견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의식을 찾아내서 발전시킨 그런 형태의 보도거든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 취재하고 통계 데이터라든가 자료들까지 같이 함께 아우름으로써 수도권과 그 외에 다른 도시들의 그런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보도였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기존에 우리가 지방 소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서울과 지방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주로 이렇게 비교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구조의 문제구나, 제도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서울 시민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어떤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은 얼마나 착취하고 희생을 시키고 있는가. 서울 경기 지역은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는 지정 폐기물 유해가스를 마시지 않고 누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도시에서 생산된 지정 폐기물 및 산업 폐기물 소각,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을 막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떤 연대 책임감을 갖는 보도는 별로 이렇게 지방 소외 문제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제도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도 좀 지방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시켜주는 그런 보도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지역 간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뉴스데스크 로드맨의 발로 뛰는 취재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골라본 씬은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의 두 장면입니다. 자전거, 저녁엔 뭘 먹으면 좋을까? 냉장고에 따뜻한 냉수가 있군요. 지금 냉장고에는 계란이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알. 죄송합니다. 또 버그가. 괜찮아. 차라리 잘 됐어. 아니 이 정도 냉장고 가지고 게임이 되겠어? 메뉴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배달 주문도 척척하고 사용자 경제 사정도 고려해서 식재료도 추천하고 웬만하면 우리 제휴사 걸로. 그 많은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인적 사항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유저 데이터가 필요한데 요즘 개인 정보를 그렇게까지 구하기가. 우리 회의 중에 그런 네거티브 워딩은 안 쓰기. 우리 인사팀에 얘기해서 우리 사원들 데이터라도 넣던가. 그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면 되잖아. 오늘 저녁은 상가집 갔으니까 육개장? 내일 뭘 먹으면 좋을까? 내일 아침에는 아몬드 듀유와 달걀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오병길님. 된 거야, 잔 거야? 야, 니가 이렇게 까먹고 불 한번 나니까 정신 차리는구나. 잠깐만. 근데 아까 오병길이라고 얘기했어? 이름 얘기한 거야? 오병길님은 공과 사 구분을 어려워하는 마음 약한 사교가 타입이시군요. 가장 즐겨 쓰는 카드는 법인 카드이네요. 최근 한 달간 카드를 가장 즐겨 쓴 곳은 고구려 호텔이에요. 응? 뭐야, 이게 왜 놓지도 않는 데이터가 떠? 오부장이 진짜 인석과 연결시킨 건가? 근데 내 컴이 접근 권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결제 날짜가 오늘 저녁 7시 고구려 호텔 사우나, 8시 호텔 뷔페, 11시 호텔 바. 특별히 이 씬들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드라마의 배경, 이 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서지성은 펠리컨 전자의 연구원입니다. 지금은 AI 냉장고를 개발 중인데요. 이 AI 냉장고는 사용자의 성향과 먹은 음식을 대면 다음날 식단을 추천해주는 그런 간단한 AI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이제 AI 냉장고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씬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장고가 버그를 일으켜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50대 남자, 갱년기, 한실동 거주, IT 회사 고인물. 내일 뭘 먹으면 좋을까? 어떤 성향을 얘기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다른 정보까지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꼽은 이유는 우리에게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의식을 알려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런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약간 판타지로 해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 해서 이달의 드라마 씬으로 뽑아봤습니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나도 저런 조상신 냉장고가 진작 있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원치 않은 디지털 기록까지 보는 건 남한테도 본인한테도 불편한 거 아닌가? 저런 인공지능 무섭네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음. AI 냉장고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사생활 침해는 무섭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편리함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을 함축해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다른 의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박현주 의원이 이제 긍부정 씬으로 골라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씬을 볼 때 코믹한 터치로 그려지는데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많은 쇼핑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다 분석하고 그 유수의 SNS들이 우리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지금 쥐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불법적이지 않은 단계에서도 사실 프라이버시 침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근성이라는 거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저는 그거 봤을 때 현실 비판의 맥락을 읽게 돼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요즘에 이런 최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게 이제 미래 산업의 어떤 동력으로 많이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좀 이용하는 거의 편리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제가 이 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어떤 사생활 침해 문제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기술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의 장점에 좀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처럼 뭔가 이런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좀 균형감 있게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미디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 자체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드라마 안에서도 불법적인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극을 위한 장치로 활용한 또 다른 드라마 속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어요? MBC 찬란한 내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단적인 사례인데 상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이 자신의 이복자매인 거를 깨달은 이제 박현이라는 인물이 이 인물을 찾아가서 내가 너의 가족이다라고 엄마랑 같이 찾아가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아니 알고 있었다면서요? 우리 복희랑 그쪽 바뀌셨다면서요. 그니까 우리가 가족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나가. 어머머머머, 승질이 보통이 아니네. 아유. 나랑 아버지 똑같은 이복자매 맞잖아. 나한테 이래봐. 언니 너 진짜 후회한다. 극적인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나중에 자신이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든요. 모기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상습 폭행을 일삼는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댓글이 막 이렇게 달리면서 이 극 중의 악역인 이 상아라는 인물을 좀 속 시원하게 응징하는 장면인 것처럼 사용이 됐는데 사실은 극 중의 상황은 이 인물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인물의 갑질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 어떤 사적인 안갚음을 위해서 그냥 유포를 해버린 건데 아무리 악역이라고 해도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중의 공격 대상이 되게끔 이렇게 상황을 조작하는 이런 것들을 마치 이렇게 정당한 징벌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빠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카이로스 5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주인공 서진이 자기의 그 수행비서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 그 수행비서 택규의 차 밑에다가 차량 추적기를 붙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 사실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동이나 또는 아니면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 실종이나 미아 사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자칫 이제 이거 일상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례로 그 2018년도에 이 4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할 때 이 차량 추적기를 이용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살해를 하거든요. 전 부인이 4년 동안 6번을 이사를 했는데 그 과정을 차량 추적기를 통해서 추적해서 끝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차량 추적기 이거 뭐 그냥 일상적으로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극적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개인정보를 극의 장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드라마 제작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씬입니다. 교양 부문에서 만나볼 씬 위건우 의원이 준비하셨죠? 예, 저는 지난 11월 21일 방송된 통일전망대에서 한 장면 골라봤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어머니 대회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에게는 말씀하신 모성 영웅이라는 칭호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성이 바로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모성 영웅 칭호를 받아하는 박금옥 여성입니다. 엄마, 이제 내 밑에 동생이 몇이나 더 생기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아버지가 있는 웃방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10명을 돌파했지만 나보다 다음 세대가 10명이 아니라 11명, 12명을 돌파해 줄 여성이 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이름 가운데 글자를 쭉 보니까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가 완성되네요. 이름도까지 이렇게 지어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대내외적 위기가 있다 보니까 수령이 됐든 최고 지도자가 됐든 이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과업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선전의 효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씬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 장면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좀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아직도 저렇게 막 그 다산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 씬 앞뒤로 해서 사실 저렇게 모성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국가의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사실 한국의 상황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출산율이라는 것이 되게 좀 큰 사회적 이슈긴 한데 그때마다 동원되는 게 사실 모성이라는 신화, 모성의 영웅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2017년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고 여성들의 좀 그 하향 결혼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뭐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그런 사회적 문화를 마련해야 된다. 몰래 약간 음모처럼 은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정말 이제 엄청 논란이 됐었던 게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들, 모성의 어떤 신화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프로파간다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북한의 모성 영웅과 한국의 헌신적인 어머니상이 공유하는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 씬,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패널로서 전문가 한 분과 그다음에 탈북민 어머니인 한 분이 나왔는데 경직된 제도를 가진 북한에서는 여성을 어떤 생산성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약간 형편이 낮다, 약간 운이 좋다, 약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발언을 통해서 약간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잔존해 있는 국가는 여전히 경직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것이 남의 일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출산의 어떤 그런 통로이며 그것을 통해서 여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전히 거기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씬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면은 북한도 이것은 구시대적인 어떤 어머니상이며 신세대적인 어머니는 약간 태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어머니일수록 북한에서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다, 자녀 수가 적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인 발달과 발전과 동시에 출산율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이것이 단지 한 국가나 사회의 체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제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약간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딴 나라 얘기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납득이 가는 거예요.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여성들에게 국가가 원래 짊어져야 할 돌봄 노동까지 전부 다 여성에게 독박을 씌우는 그런 과정을 전문가가 설명을 했고 또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출산과 어떤 돌봄 노동을 통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체제를 자녀들에게 이제 사회화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설명을 보면은 이게 너무나 한국의 현실과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독박의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이 북한이 어떤 식량난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여성들이 더 고생을 했고 이런 장려 정책이 더 이제 강화되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이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처한 이런 고통의 현실이 너무나 이런 북한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 성찰의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